영원한 건 절대 없어. 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지난주에 이탄희 의원이 우리 더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직 후에 아무런 징계 없이 네. 변호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국회에서 161명의 국회의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발의와 함께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는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던데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G드래곤 선생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견제받지 않는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결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월 1일 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각종 코로나19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더 큰 불안이 싹트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긴급 Q&A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백신 같은 분이죠.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였죠, 정부가 네. 거리두기 지금대로 이제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도권은 이제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거 잘한 선택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잘한 선택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지난주에 이제 선교의 발로 집단 네. 발병이 있었고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유행 자체가 앞으로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만약에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설 연휴 이후에 극심한 그런 유행 상황이 재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2주간 더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길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는 경제 활동을 굉장히 위협한다고 하면서 보충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반발도 심한데 영업 제한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완화를 하거나 좀 그 단계별로 좀 조정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2주 전에 약간 좀 완화가 좀 예. 됐었죠. 그리고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하다는 부분. 사실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감염병 전문가들도 다 같이 예. 이제 같이 느끼고 있는 반대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조금 풀어줘서 시그널이 뭐 안정적이 괜찮을 거야라고 풀어줘서 만약에 상황이 다시 악화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리는 상황하고요. 지금 좀 고생스럽지만 1, 2주 정도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안정된 상황으로 내려서 버티는 거하고 어느 게 좀 더 네. 자영업자들도 좀 나을 건지 또한 뭐 어떤 부분들이 감당 가능한 건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고통스럽지만 네. 확실히 안정되게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면 이제 또 설 연휴거든요. 네, 네. 지난 추석에 친인척, 가족들 만나지 말라 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설만 기다렸거든요. 이번 설 또 못 만나는 겁니까? 사실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추석 때 그래 이번 추석만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설에 봅시다라고 인사 많이 그렇죠. 하셨을 명절 워낙 텐데.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추석 전에 당시에 확진자가 100명대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낮을 때 300명, 많이 또 500명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설 연휴 때 많은 분들이 고향에 방문하고 또 어르신들 만났는데 어르신들한테 전파를 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발병 상황이 나빠져 대부분 이제 고위험군들이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질 뿐더러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또 유행이 거세게 오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남겨진 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백신 접종도 시작돼야 되고 학생들의 개학도 시작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3월, 2월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도 지금 이번 설까지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자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부모님을 지금 찾아뵙지 못하니까 부모님 쪽에서는
용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빨리 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비대면으로 하시는 게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효도하시고 전화로 수석에 뵙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액수가 꽤 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걱정되는 소식이 이게 계속 변이 바이러스 얘기인데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에 이제 이미 걸려서 완치가 됐는데 네. 이 완치된 사람들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재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백신으로도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일단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예. 이제 백신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뭐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떨어뜨리기 때문에 거의 이제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문제된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긴 변이.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신 연구를 했더니 이제 한 백신이 89% 정도 효과를 보는 백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60% 정도밖에 효과를 안 보인 거고요. 네. 심지어 이제 확진자들을 따져서 봤더니 확진자들 중에서는 재감염된 사례가 한 2% 정도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공발 변이는 조금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고 재감염도 가능한 그런 변이여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도 어제도 이제 7명의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단이 됐는데 그분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예. 그중에 네. 남아공발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아공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현재 접종하는 이제 백신의 효과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백신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2분기부터 고령자 대상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예, 예. 관련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 이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효과도 좀 떨어지고 안정성에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럽 내에서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이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연령 구분 없이 허가를 다 했었는데요. 일단 독일에서 65세 이상의 연구 결과가 부족하니까 일단 65세 미만만 맞추겠다 얘기는 했는데 네. 다만 다행인 거는 이제 유럽 전체를 통과하는 유럽 의약품 안전청이라고 하는 EMA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65세 이상으로 접종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또 네. 국내에서의 전문가 자문회의도 이제 어제 열렸었는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일단은 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단 65세 미만에 대해서 접종을 하더라도 괜찮겠다. 일단 안전성 정보 확실하게 있고 면역원성이나 이런 게 이제 65세 미만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다만 연구에 등록된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못 냈다. 다만 앞으로 미국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미국은 한 25% 정도의 65세 이상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알 수 있겠다. 일단 접종은 해도 되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65세 이상도 맘 편히 맞아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재학 교수님 만나니까 저희 마음이 또 한 번 더 간절이 되네요.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맛 나는 서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민정수석이죠. 경력이 엄청 많으시네. 어? 네, 더 라이브는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권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여야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출연 기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경원, 우상호 후보에 이어서 박영선 전 장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방송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철이라 표정이 아주 온화해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국회에서는 정말 무서운 그런 캐릭터로 활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만큼은 저희가 무서운 면접관입니다. 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웃음기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없이 갑니다. 제가 국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그 BBK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너무 네.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분노가 차니까 그렇게 됐던 저 것 죄송합니다만 질문하지 않는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서류 전형부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예, 우리 그 박영선 후보는 인지도로 보면 연예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스펙이 아주 화려해요. 아주 화려합니다. 최초가 많네요. 네, 자 여성 최초 MBC 메인 앵커, 여성 최초 법사위원장, 여성 최초 교섭단체 원내대표, 그리고 여성 최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네. 지금 시대는 스펙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날카로운 면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면접 또 면접표를 가져오셨군요. 예. 네, 그건 좀 귀엽네요. 네, 그러면 웃음기 뺍니다. 웃음기 빼고 갑니다. 날카로운 질문 가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그 전까지 굉장히 시간이 길었습니다. 주저하는 모습. 그래서 일각에서는 억지로 떠밀려 나오는 거 아니냐, 준비 안 된 시장 후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저한 적 없고요.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디 출연했더니 그럼 응답이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응답이 안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응답이 왔다. 어떤 응답이 왔냐?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서울시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 100년, 서울의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또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전부터 준비했다는 겁니까? 제가 도시지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숙성된 후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뭐 공약도 구체적으로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네. 서울시장 이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잔여 임기가 14개월입니다. 뭐 공약을 실천하기 정말 짧은 시간들인데 그렇다면 재선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에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번 서울시장은 임기가 5년이다라고 공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약 중에 대표 공약이 시대를 관통하는 6글자 서울시 대전환이고요. 그 서울시를 그럼 어떻게 대전환시킬 것이냐? 21분 컴팩트 도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21분 서울이죠. 네.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그러니까 직주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도시. 네. 그러니까 출퇴근 고통에서 벗어나는 도시. 그다음에 또 통학, 아이들 통학 염려에서 벗어나는 도시. 병원, 또 여가 생활, 산책.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서 21분 안에 다 갖추어지는 도시. 그래서 21개의 그린 다핵 도시를 서울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주요 공약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도시가 서울의 여의도 정도로 보면 됩니까? 여의도도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가장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의도에는 금융센터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일자리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여의도를 예로 들었고요. 그래서 가장 여의도를 빨리 21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21분은 사람이 이제 보통 21분을 걸으면 2km 정도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과거의 그 사대문안 성곽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는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21분 도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마중물 모델을 굉장히 만들기 쉬운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저희가- 강남북을 연결할 수 있고요. 네, 뭐 정책 부분에서 이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뭐 네.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뭐 직장인들 30, 40대들한테는 직주 근접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21개 컴팩트 도시라고 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중심 업무 지역, 뭐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이런 데는 이미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다른 데에서 어떻게 그 할수 새로운 있습니다. 직장을 만들 수 있을런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화된 것,
그다음에 이 상업지구, 주거지구가 나눠진 게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이후에 뉴욕시가 가장 먼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21분 도시 서울로 앞으로 미래 100년 세계의 표준 도시가 됩니다. G7의 그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요. 21개 지역에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특화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 창동, 도봉지구는 바이오 헬스 케어 클러스터로 만들고요. 거기에 병원, R&D 센터, 제약회사들을 그 창동의 그 차량 기지에 그 집적 단지로서 입주를 시키면서 주변을 21분 도시의 그 노후된 시설을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로 바꿔주고요. 이런 형태로 가면 저는 21개의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구역마다 일자리에 대한 그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료 특화지구입니다. 구로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해서 21개의 그린 다핵 도시가 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강남에만 집중돼서 강남이 전체 부동산을 끌고 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어느 특정 지역에 살아야 되느냐? 네. 그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너무 좋다, 즐겁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앞에 너저분한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다 날리고 그러면 정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상호 후보가 나와가지고 주거 정책의 대안으로 저희는 아주 반했거든요. 강변 도로 위를 씌워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영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철로 위를 씌워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저희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어떤 주거 정책, 네. 획기적인 대안, 방안 있습니까? 저는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라는 거는 땅값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네. 실제로 건설비는 거의 균일하게 들어갑니다. 뭐 조금 고급으로 더하면 조금 더 비싸. 평당 단가가 뭐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올라가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공립,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이런 곳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가 임대하고. 갖고 그렇습니다. 분양받는 거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받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반값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그것이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요. 그럼 어디다 지을 것이냐? 그렇죠. 땅이 없다. 예. 야당 후보들은 그렇게 나경원 후보가요 아주 심하게 지적했어요. 예. 그게 이제 상상력 부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은근히 디스 들어가시네요. 예. 쓱 들어오시네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결의 힘, 관점의 이동 이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어떻게 관점을 이동하느냐. 근데 관점을 이동하면 땅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곧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 어떻게 지을지는 다음번에 나와서 그래요? 아직은 비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요. 예. 여의도 동쪽을 향해서 보면 도로가 쫙 뚫려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하화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쫙 지하화하고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하화. 네.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한 공원만 만들면 그것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어서 수직 타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스마트 팜도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예를 들면 또 한 군데는요. 서초구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인데요.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자 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 지하화하면서 수직 정원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공원들이 막 그러면 생기는 그것은 거예요. 땅값이 없잖아요. 국가가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서울시 현안이 이제 부동산에 좀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자 우상호 후보는 낙후한 강북부터 재개발 추진하겠다. 그리고 후보님은 강남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추진하겠다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뭐 이제 나경원 후보와 또 비슷한 입장인데 근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뭐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아니더라도 입장은 강남도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은 왜냐하면 다르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랑 당론이랑 그게 좀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맞죠. 어떻게 맞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미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제시하셨고요. 강남의 그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지금의 가구와는 맞지 않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21세기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도 그곳에 사는 분들의 그것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공공 커뮤니티의 개념이 들어가야 그것이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공공 커뮤니티 시설 더 많이 넣겠다. 많이 넣겠다라기보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하면 그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죠.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 공공 도서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서울시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도서관과 함께하는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얼마나 그 브랜드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강남을 먼저 할 거냐, 강북을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강북을 먼저 해도 강북을 먼저 하고 강남은 뭐 이 순서를 정하는 거야. 그것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선호하기가 수 중요한 게 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잠재적 경쟁자 이름 우상호, 나경원 이 두 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발끈하지 않는데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발끈하거든요. 나경원 후보의 당이 날짜만 다르지 나오면. 네. 예. 당이 다르지 아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상호 후보가 오히려 더 서운할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미 진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저 누나 동생 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준비한 뭐 거. 구현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OX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자 야권 이제 범보수 단일화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으로 확정된다면 나는 정말 해볼 만하다. OX? O. 부연 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잘 압니다, 서로를. 서로를 잘. 잘 네, 알아요. 왜냐하면 17대부터 국회의원을 사선을 계속 내리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당선된다면 서울시장 다음으로 대권 도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OX. X예요? 그럼요. 이유. 발판이 아닙니까? 시장 하려면 시장에 몰입해야죠. 네. 그렇습니까? 약간 우문현 답답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더 라이브 면접 잘 본 것 같다. 그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잘했습니까? 저희가 면접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면접 근데- 들어가면 느낌이 근데 오지 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예. 이렇게 면접 보러 온 사람도 한 번쯤 질문을 하게 해주는. 더 라이브는 밀리면 안 돼. 더 밀리면 안 라이브는 돼. 안 바뀌었습니다. 기존 입장 무수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잘 본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률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연락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고 널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고 널 그때 넌 자, 언제쯤 이 두 의원님들이 진심으로 활짝 웃으며 그랬구나를 외칠 수 있을지 달콤함을 가장한 살벌한 정치 토크 그랬구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코너는요, 네. 내용은 날카롭지만 형식이나 표정은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좀 진행하고자 만들어진 코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무서워졌어요. 지금 두 분은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 네. 이게 점점 하다 보면은 웃음기가 좀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네. 우리 톰과 제리 그 만화를 보게 되면 항상 늘 아웅다웅하지만 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병원 의원하고 이미자 의원이 아웅다웅 해도 또 그렇게 뭐 위험한 관계는 아니니까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긴 뭐 알겠습니다. 끝나고 가시면서 두 분이 또 표정 좋으시더라고요. 네, 한번 어느 날은 좀 목마 태워서 가시더라고요. 예. 우리 저 강병우 의원님, 예, 오늘 뭐 또 세레나데를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예, 저희 둘 사이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요. 네.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미자 의원님을 위해서 세레나데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어, 어떤 노래입니까? 코리나라의 코리아나의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정쟁 넘어서 두 분이 같이 방역 민생 헌념하는 국회 만들자. 손 잡고 아유, 또 이미자 분위기 의원도 좋습니다. 화답해 주시고 분위기 좋네요. 네. 아니 저를 위한 노래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하는데 힘이 드는지 지금 뭐 저를 위해서 세레나데라고 했는데 보니까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아유, 좋습니다. 근데 또 저는 뭐 노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즉석 닦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오승근 가수님의 있을 때 잘해 지금 권력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 네. 보니까 뭐 이제 뭐 판사까지 탄핵을 하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권력에 취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닦아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거 전혀 준비가 안 된 예, 건데. 무반주입니다. 무반주입니다. 예. 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유, 강윤님 모르셨죠, 이거? 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답가치고는 네. 와, 굉장히 그 놀리는 듯한 그런 포즈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름 예. 괜찮았습니다만 요즘 북한 원전 관련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번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은 지금부터 피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일명 북원춘 .hwp 파일 이 문서가 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로 작성이 됐다. 이적 행위다라면서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1차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 협력을 대비해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 내부 검토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특히 원전 추진 과거 YS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검토했던 사업인데 뭐 야당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된 겁니까? 야당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여당에게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뭐 YS 정부가 됐던 DJ 정부가 됐던 각 그 정권마다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들은 북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핵을 생각해서 항상 그에 대한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근데 YS 정부 때는 아마도 북한이 계속적으로 북핵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산업자원부 그 공무원들께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탈원전 정책을 약속한 이 정부에 남한에서는 우리 그 원자력이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에다가는 이거를 해주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해냈는지 참 저는 그게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표리부동이다. 네, 그랬구나. 근데 저는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고자 하는 계획은 YS 정부 때부터 이미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도 함께 합의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 네. 다음에 이 MB 정부 때도 추진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에를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됐고 북미 대화가 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남북 경협이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북한에게 그러면 비핵화 이후에 전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내부 검토 자료였고 그걸로 종료된 걸로 끝인 것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마치 이적 행위다. 극비리에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너무 이 부분을 오버하셨고 저는 우리 이미자 의원님은 김종인 위원장님과 약간 결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밀고 가실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지나친 있습니다. 정치 뭐 공세. 독심술이 있으신가? 또 제 마음까지 다 읽어내시고 그러시고. 그럼 제가 강병원 의원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몰래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적행위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북한의 지금 타미플로 하나도 유엔 제재 때문에 못 올라가는 판에 어떻게 원전을 몰래 짓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받아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산자부 문건에는 이게 있었던 겁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그런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내부 검토형이 하나 있었고요. 아까 이미자 의원님께서 탈원전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 문건이 작성될 때 아마 이게 원전 마피아들도 있지 않았을까, 관여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 원전을 이렇게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 원전 마피아들 입장에서 끊임없이 원전을 가지고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문제가 다 풀리고 미국도 오케이 해준다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94년에 원전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했던 게 원전 마피아들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문서 그 감사 전날 산자부 공무원이 이 500여 개 문서와 함께 그 내용들을 삭제했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공용 문서를 폐기했다고 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아마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 정부가 이 문서를 봤다 그랬어도 야 산자부 너희들 왜 이렇게 내부 검토이지만 좀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이 문서를 삭제할 때 폴더 전체를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폴더 안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원전 관련해서 검토했던 문서도 막 몇십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를 삭제하면서 이것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그 문건입니다. 아, 그 삭제됐다고 하는 원본이군요. 예, 원본입니다. 근데 네. 이게 그 폴더에 들어 있었지만 네, 원문.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뭐 비밀리에 극비리에 추진하고 절대 모르게 했던 건 아닌 거죠. 네. 여기도 보면 뭐라 돼 있냐면요. 네네.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저는 이게 무슨 뭐 극비리에 추진했다,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 컴퓨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청와대가 일일이 어떻게 지시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아, 그랬구나를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 않구나. 아니 뭐 그 청와대에서 컴퓨터에다 지시하는 건 아니죠. 응? 지금 이제 강병원 의원님께서 늘 제가 좀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 논리 비약으로 나간다. 근데 지금 뭐 내부 검토용이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그걸 갖다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바로 전날. 네. 그것도 휴일날 심야에 그것도 몰래 들어가서 내부 검토용인데 그 내부 검토용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왜 삭제를 하냔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부 검토용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자체의 어떤 신변에 위협을 느꼈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탈원전 정책을 표명하고 당선된 정부입니다. 네. 절대로 아까 그거 하셨고요.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 있는 것도 세우는 이 정부에서 네.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근데 북한의 기존에 있던 우리 캐도에서
경수로 부지를 선정했던 거기에다가 탈원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뭐 비무장지대에 짓겠다. 또 아니면 남한에 있는 우리 그 신한울 3, 4, 5기를 갖다가 다시 가동시켜서 그쪽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안들을 거기 보면 그거 있죠, 거기에 다 써 있지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미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탈원전 정책에 표방한 이 저희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성되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통째로 없어졌는데 또 이게 갑자기 오늘 문건이 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공개를 했죠.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뭐 기왕 종료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막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바로 공개했어야 얘기했으면 된다. 될 건데 공개했으면 될 것인데 왜 한참 있다가 그것도 어제 네. 옆 동료 PC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이걸 대고 흔들었거든요. 네, 강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문건을 직접 들고 나오셨으니까 네. 거기 이제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건 아까 짚어주셨고, 네. 그럼 거기 이제 내용을 저희는 잘 모르는데 네. 거기 실제로 그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아닙니다. 그건 검토를 아닌가? 한 겁니다. 검토. 아까 이 전제를 달았잖아요. 네. 그 북한 지역에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할 경우 내부 검토형이고 정부 공식장이 아니라 그랬는데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가 돼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됐을 때 에너지가 네. 필요한데 원전을 지어준다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원전 하나 건설하는데요. 돈이 5조 원 이상이 듭니다. 기간도 5년 이상 걸리고요. 어떻게 이 4장짜리로 그 5조짜리 사업을 검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검토이고 문서다. 아이디어만 냈던 건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야가 이제 이 부분은 합치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팽팽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정리하려면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나 여당에서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금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나온 이 정부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북한에다가 원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남한에서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 5를 갖다가 전력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이 모든 파일을 갖다 삭제한 공무원들에게 정세균 총리가 찾아가서 뭘 주었습니까? 표창했습니다. 적극 행정 접시 표창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이해가 앞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했으면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하고 그렇게 네. 내부 검토밖에 안 된다는데 네. 야당에서 네. 국정조사나 국정조사. 특검하자라고 특검. 하면 못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떳떳하면 받아라. 그랬구나로 받아주세요, 일단. 그랬구나. 네. 아니 청와대 산업부 그리고 통일부에서 팩트를 제시했는데도 못 믿으면서 검찰은 믿으시겠다. 그 뭔가 이상합니다. 검찰은 믿으시겠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국정조사가 특검을 얘기하셨으니까. 특검 빼고 국정조사를 받으세요. 그럼. 특검을 빼시는 거예요? 그럼 국정조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국민의힘이 저는 이 선거가 목전에 왔습니다. 여전히 국정조사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내부 문서. 검토로 끝난 사안인데도 국정조사한 얘기는 알겠습니다. 여전히 정쟁. 네. 오로지 정쟁만 하겠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마무리되기 쉽지 정쟁이 않겠네요. 아니고 이거 방송 끝났어요. 네. 방송 끝났습니다. 정쟁이 아니고요. 네. 정말로 내부 검토밖에 안 된 자료를 갖다가 왜 삭제를 했는지 국민들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들에게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예, 알 권리를 자, 충족시키기 오늘은 위해서라도 좀 마무리 이 정도로. 또. 네. 반드시 국정조사 받으세요? 자, 선생님. 네. 파일 삭제권은 그건 이제 법의 심판 이제 받으면 되니까 그 판단을 저희가 기다려보고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강병호 의원님 두 분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